신영철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신영철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장을 맡은 양산시립박물관 신용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전부터 지금 늦은 오후까지 이렇게 5분의 연구자 선생님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종합 토론에 앞서서 오늘 발제하신 발표자 선생님들께 좋은 질문을 해주실 토론자 선생님들 5분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먼저 토론을 맡아주신 토론자 선생님들을 좀 잠시 소개하고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청관사의 창건과 변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실 수원대학교의 양정석 선생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청관사와 청관보살의 신앙 전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명계환 선생님께서는 오늘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자리를 좀 못하셔서 오늘 사회를 해주시는 장모철 선생님께서 이따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청관사의 석조 미술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국립익산박물관의 학예연구 실장으로 계시는 진정환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청관사의 발굴조사 성과와 과제에 관한 토론을 해주실 전남대학교 박물관의 학예연구사로 계시는 이정민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관사의 정비와 활용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국립고궁박물관의 전시홍보과장으로 계시는 김충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이 5분의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이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토론 시간이 좀 약간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정 토론이기 때문에 일단 지정 토론을 해주실 선생님들께서 토론을 해주시고 또 혹시 지정 토론 이외에 궁금한 점이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면 좀 질문을 추가로 한번 받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오랫동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청중께도 마이크를 좀 돌려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좀 질문을 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청관사의 창건과 변천에 관하여 김희태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수원대학교 양정석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양정석이라고 합니다. 김희태 선생님은 사실 지난 20여 년간 청관사의 역사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명실상부한 청관사 전문가이십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 또한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청관사의 창건과 변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큽니다. 여기 토론에 일단은 의견을 말씀드리기 참 어렵긴 한데요. 거기다 아까 발표하시면서 정말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토론문에 있는 부분들이 제가 정리를 잘 이해를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토론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적혀있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동문선에 실린 청관사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통영화상이 애정왕 때의 청관사를 창건한다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청관산에는 가탁의 가능성이 높지만 그보다 먼저 효서왕대의 부석존자 의상이 창건한 의상함이 있었으며 청관산을 창건한 통영화상도 이보다 먼저 청관산의 합산사를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청관사라는 이름은 청관보다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이 산의 이름이 청관산으로 불렸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청관이라는 산의 이름이 7세기 말 효서왕 이전부터인지 아니면 9세기 초 애정왕 때에 이르러서 확정된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중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청관이라는 꼭 불렸는지에 따라 불교사적인 이해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발표자는 청관산이라는 명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발표자께서는 청관사의 창건과 관련해서 부설전을 방송자료를 활용하여 백제 시기와의 관련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부설전이 조선 중기 작품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덕 여왕대로 바로 연결하기 때는 어떤 보증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발표자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사실 청관산과 청관사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자들 중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주제는 흥신대사와 하엄신중을 중심으로 한
신왕, 즉 김우진과의 관련성, 나아가서 장보고와의 관련성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역사적 의미라고 만약에 한다면 역사 관련해서 이적에 대해서 논문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는 이번 발표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약하게 좀 정리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학설적인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천간부서 신앙이 8세기 중엽에서 9세기 전후한 시기에 다음 청관사 지역을 중심으로 수용되고 정착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당시 이 지역에서 해상 세력을 성장하여 소착한 세력으로 좀 더 후대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장흥 임시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 세력이 천간부사 신앙의 수용과 확산과 관련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은가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발표자의 견해는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자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종 7년 기존의 자복사 중에 일부만이 자복사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장흥의 경우에는 가지사와 금장사만이 자복사로 지정됩니다. 발표자는 여기에 보리사 청관사가 빠진 것에 대해서 태종 6년대에 242사에는 들어있었지만 다음에 제외된 것으로 보는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시 청관사가 천태종 사찰이었다는 점이 조계종의 가지사와 화암종의 금장사가 이렇게 지정된 것과는 관계가 없는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5가지 질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질문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긴 한데 이에 대해서 김인태 선생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인태입니다. 자세한 토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첫째 청관사 용어 자체가 언제부터 그건 사실 그들이 이제 기록이나 자료로 이렇게 글을 쓰고 저기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 관련 기록도 있지만은 정확히 언제쯤 확정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상으로 첫 기록은 이제 1940년 천관사 뒤인데 애장왕대라든지 그 전에 효소왕대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애장왕대보다는 조금 더 이전 원표 배덕이 기국이 755년 이러니까 이 시기 750년대 60년대 이 시기부터는 어쩌면 천관이라는 용어가 이 지역에서 쓰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중기의 작품이라는 부설점 그건 맞습니다. 1635년에 간행된 책이고 영해 스님이 이제 1500년대 말에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본 거는 그 내용 중에 진덕 여왕이라는 이런 말이 있어서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연계성이 있어서 이런 글들이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동의신라 또는 조금 전 이쪽은 백제 때 이런 기록에서 그렇게 좀 연결성을 좀 찾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거기 써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장보고 관련 이거는 이제 초고를 보낼 때는 조금 저기 했습니다만 원고에는 좀 추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보완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이쪽에서 경주나 이런 쪽으로 갈 때 장보고 관련 기록에도 철야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철야현이 지금의 나주의 면 이름으로 비슷한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이 나오는데 자흥의 한참 후대이긴 하지만 자흥이 또 외국 때문에 내륙으로 이렇게 전도를 한 것이 철야현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교통로로서 연결이 됐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리적인 거하고 기록하고 좀 같이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간 보살 신앙 수용과 확산 이렇게 하면 애장왕대 전후로 해서 수용이 됐다면 이제 그 뒤로 한 300년 뒤에 300~400년 뒤에 이제 정한임 씨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청관보살 신앙, 청관산의 불교 문화 이런 거하고
정한 임시 또는 정한 임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지역의 이 성격 이것을 연계를 시키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제 자료가 직접적으로 안 찾아지고 아까 뭐 이제 청자나 뭐 이런 시기적으로는 조금 연결이 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이제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세한 어떤 내용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조금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 고려시대 때 그 정한 임시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지역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주로 개성이나 그런 쪽에서 일어나거나 그런 일일 수 있는데 여기 출신이라고 해서 자꾸 이쪽에서는 이 지역에서도 뭔가 있다고 이렇게 연결을 섣부르게 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약간 좀 조심스러운 표현을 제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기도 사실은 이제 그 사세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뭔가 역할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공식 기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까? 그 다음에 천태종, 조계종, 또 하엄종 이런 것들의 관계가 어쩔까? 이런 것하고 연관해서 좀 세부적으로 또 검토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추가로 혹시 또 더 알아보십니까? 혹시 여기 계신 쌤들 중에서 김희태 쌤 발표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선생님들 계시는지? 제가 하나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선생님 원고를 받아보고 깜짝 놀란 게 엄청난 양의 불서들을 조선 후기에 이곳에서 간행을 했는데 혹시 특별한 이 불서 간행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된 배경이나 뭐 그런 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추가로. 그런 것을 이제 조금 추적을 더 해보고자 이제 이번에 하면서 강의하고 뒤에 간행질 같은 것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등록된 사람들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좀 찾아봤는데 찾아보고 있고요. 그 19종 중에서 청관사가 나오는데 청관사의 반야암이라는 장소에서 개간했다 이런 말이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 장인 집단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그 안에서도 청관사에서도 이렇게 활동했던 공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사장님 질문했습니다. 여기 뭐 김희태 선생님 좀 발표하셨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이상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공개태우 임시가 등장하면서 북한산 지역이 부로서 또 목으로서 성격이 된 것은 공개태우 임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가문하고 그분들이 비록 개성에서 활동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그 역할도 있었고 아까 이제 더 발굴이 많이 돼봐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시기에 굉장히 아까 보셨던 그런 도자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청자 비화라든가 청자 말 같은 경우는 청자 비화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우리 남한 지역에서 나오는 천자 건축재가 나오는 그 차찰들은 10군데 미만입니다. 현재까지는. 청자말은 유일하고요. 네. 향로는 아까 그런 급은 굉장히 그 차원이 다르거든요. 물론 근데 그게 이제 바로 그 장이 독립되면서 탐진회님과 다른 그 군현을 장구로 이속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강진의 탐진 채취하고 정한임 씨의 결과물로서 이제 탐진 채취 바로 옆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그 장관산 지역을 향촌사에 뭐 조선시대에 많이 쓰는 말인 어떻든 간에 그 향촌사의 이해를 좀 더 우리가 그쪽으로도 그래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곧 향촌사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지역 사찰이라고 밀접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방금 질문 중에 있었는데 향후 우리 청관사에서 전적 가지고 그 학술대회 하면 그 시대의 관산이라는 향촌사의 움직임이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그 향촌사의 반발 때문에 폐사된 절들도 많거든요. 지역 유림들이 가서 불을 질러고 대표적인 게 왕실의 사찰인 회암사 같은 경우도
유림들이 결국은 왕실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 불을 질러서 폐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정한 MC 내지는 장미씨 그런 향촌사의 그런 것도 앞으로 청관사를 윤리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주저담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에서 그 청관사 간행된 그 서지 책에 대한 불서들에 대한 아마 좀 내용이 더 있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좀 아쉬우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런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개미양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청관사와 청관보살의 신앙의 전개. 사실 그 80권본 화엄경에 제 보살 주처품에 나오는 청관보살의 주처지로서의 청관사에 대한 아주 명쾌한 그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뭐 오신 신도님들도 계시지만 그 천관 이꼬로 지제, 이꼬로 탑산이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발표에 대해서 이 명계한 원래 그 동국대학교 초빙 교수님께서 해주시기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좀 못하셔서 참석을 못하셔서 장모창 선생님께서 대신 대독으로 질문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장청관산과 청관보살 신앙에 관한 글입니다. 현재 장청관산과 청관산은 수많은 산을 간직하고 있는 절이지만 각종 난리와 전란으로 일부 남은 기록의 정황 등을 고려해 사실 여부를 추정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자는 다수의 선행 연구 자료 탐색과 검토를 통해 온표와 장의 청관산을 이식하고 청관사에서 청관보살 신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논증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논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먼저 청관산과 청관보살 신앙의 기원에 관한 연구로서 경전 속에 보이는 청관보살과 각 나라의 청관산이 이식된 경로를 서술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청관산과 청관보살 신앙에 관한 연구로서 천축구법승인 온표의 구법 경로와 사상, 장청관산과 청관사, 그리고 이 장소에서 청관보살 신앙이 전개된 과정을 서술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장청관산과 청관사, 청관보살 신앙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할 수 있었으며 청관사가 한국의 불교 신앙에서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발표 준비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신 발표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직 수성치 못한 토론자의 청관보살 신앙에 대한 학문적 미지담으로 치밀하게 논박할 수는 없음을 양해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글은 한국 고대 천축구법승 온표가 한반도의 청관보살의 주처지인 청관산을 이식하고 청관사를 중심으로 청관보살 신앙 전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의 글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관산과 청관보살 신앙에 대한 관한 사전적 해석과 내용보다는 천축구법승 온표가 장의 청관산을 이식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청관보살 신앙을 전파하였던 사실 확인과 박진감 있는 논리 전개에 무게를 싣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두 번째, 이 글에서는 주요한 인물은 천축구법승 온표입니다. 청관산과 청관보살 신앙은 온표를 대신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온표의 신라에서의 행적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천관사 창건에 관해서는 현재 신라진흥왕 때 통령화상이 보현사, 탑산사, 옥령사 등 89왕조와 함께 창건하였으며 청관보살을 모셨다 하여 사찰명을 천관사라 했다 또는 이와 달리 무열왕 2년에 통령대사 창건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저자의 서툴대로 중국 측 사료에는 온표 기국 사실을 전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자는 이와 달리 청관사의 창건에 관해서 온표의 창건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로는 첫 번째, 하버드 대학 소장의 보리슨 하적기를 근거로 온표 경덕왕 때의 신라로 돌아왔고 759년 가시산 남쪽 살록의 화엄정 사원인 가시산사를 창건했다. 그런데 온표가 일생을 청관보살 주처지인 지제산에서 펼쳤으므로 그가 장의 북쪽 가시산보다는 청관산에서 전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온표가 중국의 지제산을 화엄성지로 만들었다는 점과 세 번째, 경덕왕은 한화정책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았으며 이에 경덕왕은 청관사를 창건하도록 시주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확한 사료에 근거하지 않았으므로 다소 오류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온표의 청관사 창건설을 주장할 명확한 사료와 설득력 있는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와 아울러 저자는 장의 청관산과 청관보살 신앙이 자리잡게 된 여러가지 이유에 관해 원표가 머물렀던 지제산이 장흥처럼 해안가에 있었다는 지역적 특성, 두 번째, 복권석 영덕현 청관산과 같이 장흥이 바닷가에 위치한 점, 세 번째, 중국의 청관산처럼 장흥이 빼어난 절경과 산세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원표가 머물렀던 중국의 지제산과 환경이 흡사하다고 하여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중국과 한국은 넓은 해안가를 주변으로 또 빼어난 절경을 가진 장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보다는 청관보살 신앙이 자리해야 할 장소가 빼어난 절경과 산세를 지닌 해안가여야 한다는 지리적 근거나 경전적 근거도 제시한다면 좀 더 설득력 있는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저자는 청관보살이 공능에 관해 여러 경전을 근거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청관보살 신앙이 현대인에게 어떻게 복될 수 있을지에 관해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더 부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경환 선생님 질의는 보니까 이제 의견과 함께 질문을 같이 해주신 것 같은데 계명 선생님께서 보시고 좀 적당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지 질문도 있고 개인 의견도 있고 이런데 우선 이제 첫 번째부터 그래도 조금 짧게라도 답변을 드린다면요. 그런 이 글의 목적이 청관산과 청관보살 신앙의 전개를 파악하기 위한 거라면 사전적인 해석과 달리 어떤 구법성 원표에 관한 그것도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표 신앙에 대한 거는 이제 제 선행 연구였었고 이번에 받은 주제가 청관보살 신앙의 전개 이쪽으로 힘이 실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쪽으로 해서 앞에 생략하는 대신에 이제 발표할 때 PPT에는 그 부분을 좀 넣어서 원표 스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요. 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관보살 신앙을 전파하였던 어떤 사실 확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에서는 원표라는 신라 스님이 분명히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늘로 올라갔다 어느 책에서는 하늘로 날아갔다 어느 책에서는 실종되었다 이렇게 하고 끝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기록이 있어요. 경동왕께 돌아갔다고. 그래서 아까 경동왕 관련해서 질문하고 한꺼번에 설명을 드린다면은 아무리 원표 스님이 훌륭한 왕이더라도 신라로 돌아왔다고 해서 갑자기 왕을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덕왕이 이 원표 스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가 한창 하나 정책을 펼칠 테고 그리고 지역 이름도 요때 한번 변화가 있었지요. 그 무렵에. 그래서 지명이 정해지는 그때이기도 해서 아마 그런 거 관련해서 중국이나 선식 문물에 대해서 알고 싶고 묻고 싶었고 그래서 만난 것도 분명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같이 연결을 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이제 그래서 주요한 인물이 1019법성 원표인데 원표에 대해서 별로 없다.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이미 선행 연구에서 했기 때문에 줄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창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김인태 선생님 아까 19종 중에서도 보면은 시대가 아무래도 이제 조선 후기에 쓰이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 통명화상이 영통화상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근거보다는 시대에 따라서 좀 오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답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원표의 비ục 사실을 전하는 것이 없다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다든지 이런 식. 근데 그 정도까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했고 우리 명경환 선생님이 삼국유사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요거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해서 조금 이제 앞에 제가 쓴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와 아울러 장흥의 청관생과 청관보살 신앙이 자리 잡게 된 점에 대해서 중국과의 공통점 거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청관보살 주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살은 어떤 곳에 산다라고 분명히 근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건성의 그 영덕현에 있는 그 청관산이 그리고 아까 스리랑카나 다른 데서 본 것처럼 황감봉처럼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 그 장흥하고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살의 경우들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기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에는 오타락가산이라고 해서 우리 낙산사가 있지요. 중국에서도 또 역시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다든지 그런 그 공통적인 주처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여기 사실은 저한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주제였을 텐데, 하여튼 경전에서 그 정도 찾아내고 조금 더 깊이 좀 분석을 하고 해가지고 김나라왕 소문경 그걸 바탕으로 청관보살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발표자나 토론자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개미영 선생님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 진정환 선생님. 죄송합니다. 화엄경에 이제 동방 혹은 동남방의 지제산이라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신라의 국토 관념으로 보면 이 장흥, 순천 일대는 서남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신라 입장에서 동방이나 혹은 동남방이 아닌 장흥에 청관산, 청관신앙의 주석처가 만들어졌던 이유가 뭘까? 그러면 병전을 좀 거스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청관보살 신앙을 비롯해서 보살 주처 신앙은 일단 인도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들이 볼 때 인도 국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방향이 중국도 동남방에 들어가겠고 청관산 우리 장흥도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청관보살 주처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처음 만들 때. 근데 그게 좋은 거니까 이식을 하게 되는 거죠. 나라마다. 그래서 오대산 문수보살 같은 경우에도 그 유명한 중국의 오대산이 있지만 너무 그 문수보살의 공능이 뛰어나고 그래서 온 나라에서 나중에 이제 송나라 때 이제 전쟁으로 송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된 서하에서 자기들이 오대산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서하에도 오대산이 있고 심지어 티베트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리도 멀고 전쟁으로 못 가게 되니까 그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에도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옮기게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원칙의 그 방향에서는 약간 벗어날지라도 산의 형세나 또 이제 우리가 꼭 모셔오고 싶은 그런 보살이 있으면 이식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으로 세 번째 청관사의 석조 미술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찰 발굴에서 가장 상한 연대나 연대를 파악하기 가장 좋은 게 기와하고 석조물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발표가 굉장히 좀 관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토론으로는 진정환 선생님께서 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육산박물관 학연구실장 진정환입니다. 네, 이제 지금 보시기에 양이 굉장히 많으신데 200정보지로 한 400매 되는 원고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양은 많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읽어나갔습니다. 그만큼 흥미로웠던 글인 것 같고요. 또 그만큼 발표자께서 청관사에 대해서 애정이 많고 또 종합적으로 살펴봤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 기존의 어떤 연구 성과라든가 이런 것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무릅쓰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청관사 창건 시기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논의했지만 천관산기에 나오는 그러한 기록을 통해서 청관사가 신라 하대 창건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은 발굴에서도 그 뚜렷한 어떤 유물이 나오거나 유구가 확인되었다라고도 보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토론을 진행하신 신영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어떤 사찰의 창건 시기를 알려줄 수 있는 석조문, 특히 석탑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발표자께서는 870년보다 늦은 9세기 후반이다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청관사 석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상하층 기단의 탱주가 생략되었다는 점입니다. 거기다 붙여서 옥계석이 굉장히 얇아졌고요. 갑석의 부연이 또 다른 신라 하대의 석탑과 달리 망곡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830년대 이후의 어떤 신라 하대의 석탑은 상하층 기단의 탱주가 각각 한 주씩 있고 옥계 받침이 사단으로 줄기는 하지만 두께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이렇게 토론문을 보시고 발표문에서 안상이 새겨져 있는 여러 가지 석탑들을 들어서 신라 시대, 신라 하대 때 이제 탱주가 없는 것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은 안상 그 자체가 면석을 의미하고 안상과 안상 사이는 탱주, 기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조형의식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층과 상층에 그런 탱주가 아예 없는 조형미, 이것이 과연 신라 하대 때 나온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장흥 보림사 3층 석탑, 석등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모방했을 거라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럼 보림사 석조미술과 청관사의 석조미술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보림사 상층 석탑은 탱주가 2주이고 상층 계단이 한 주입니다. 이런 특징은 이제 저의 견해인데요. 경문왕대 만들어진 보림사 3층 석탑 같은 경우는 경문왕과 다른 계통 현안왕과 관련이 있는 보림사에 이 석탑을 세운 경문왕이 주도로 세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왕실에서 후원했다고 하면 그 시기에 통용되는 어떤 석조물보다도 더 화려하거나 더 웅장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시기의 석탑들이 탱주가 상하층 계단이 한 주, 이것에 비해서 보림사 석탑은 하층 계단이 2주이고 상층 계단이 한 주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탑의 규모라든가 이런 장엄들이 더 권위를 높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표자께서는 특히 청관사를 신문왕과 이제 김우진과 관련된 지역 사찰로 보셨고 또 신라 왕실에서 청관사의 어떤 불사를 주도했을 거라고 또 추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관사의 석탑을 보면 그 시기에 통상적인 석탑보다도 어떤 조형미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청관사 석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관사 석등은 저도 이제 보림사 석등을 모본으로 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림사 석등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층 석탑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발표자께서는 5층 석탑의 발원자로 공예태우와 정한임 씨를 지목하면서 12세기에서 13세기 전후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자께서 비교 사료로 든 성풍사지 5층 석탑과 같은 고려초 또는 전기에 만들어진 석탑과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이긴 합니다.
또 고려 후기 석탑의 사례로 든 나주 송제리 5층 석탑, 보성 옥마리 5층 석탑과 비교해도 또 다른 면모를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단순히 고려 전기, 고려 초기 석탑 혹은 고려 후기 석탑과의 이 각고 다름으로써 이 석탑의 조성 시기를 추론하는 것이 과연 맞는 추론 방법인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발표자께서는 청관상기에 지난 경자년 가을 7월 이 산에서 놀면서 성적을 탐방하였다라는 문구를 바탕으로 그 성적이 바로 5층 석탑일 거라고 추론하셨는데요. 그 3층 석탑이 있었거나 석등이 있었다면 그것도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왜 5층 석탑이라고 단정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공예태우, 아까 김희태 선생님이 발표하신 내용, 말씀하신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공예태우가 가문이 정한 임씨가 장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곧바로 청관사의 불사와 연관시키는 게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공예태우 가문은 이제 오신직공기 최씨 정권과도 관계가 깊었던 가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청관사가 그렇게 조성되었다면 청관상기에 그 어느 한 줄이라도 단 한 단어라도 언급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현재 청관사 북쪽인 용산면 어산마을 일대로 추정되는 어산향의 자복사가 어산향과 어산마을과 가까운 청관사가 아니라 청관산 남사면에 있는 탑산사입니다. 과연 이것이 이 당시에 그 탑산사 종이 만들어졌을 때 청관사의 삭격이 그렇게 높았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또 조성의 그 배경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제가 계속 발표하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청관사가 굉장히 뾰족하고 어떤 지세가 험한 산이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비보사상과 관련된 비보사탑으로서 청관사의 석적 5층 석탑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제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5층 석탑 탑지가 하부에서 이제 본청사기가 나오는 등 이제 그 5층 석탑과는 관련 후대 탑지로 생각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꼭 이 5층 석탑이 청관사에 원래부터 있던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한 6가지 정도 큰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성규 선생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그 토론자 선생님이 이제 진정한 선생님이라고 그걸 듣고 좀 많이 부담을 가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고려 전기 석정물 전공이시기 때문에 질문이 가장 취약한 것들을 날카롭게 꼬집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발표문을 작성할 때 질적인 것을 최선을 다했다는 건 아닌데 저는 질적인 것보다 양적인 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그 전략이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청관사 창건 시기를 입증하는 증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토론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청관상기의 청관사가 아닌 탑산사의 승려였던 담조가 건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잠깐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영통화상이 탑산사 창건 기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건 관련 기사가 나오는데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청관사기의 초보는 비록
탑산사의 승려인 담조가 건넸지만 거기에 수록된 내용이 탑산사 내용이 중심이라기보다는 청관사에 관련된 창건 이야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혹시 탑산사보다는 청관사가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창건 관련 시기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PPT 자료는 준비를 했었는데 잠깐 시간이 좀 오버돼가지고 소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2011년인가요? 발굴할 때 보고서로 수록된 유물 중에서 48번인가 49번인가 하는 편기와 편이나 소개가 됐었는데 그 유물은 경주에서 출토되면 전형적인 통일신라 편기화입니다. 그래서 그 유물을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가질 것 같은데 물론 발굴조사에서는 통일신라 시대 유구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통일기 유물만 좀 출토가 됐는데 그 문헌상으로는 최근에 이제 그 청관산기의 초본이 헌가강대라고 하는 견해가 지금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헌상으로 창건 시기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마 청관산기 초본에 대한 연구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물로서는 출토 유물로서는 창건기에 해당될지는 혹시 모르겠지만 소량이지만 통일신라 시대 유물이 출토되긴 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유구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탑산사에서 질문 중에서 탑산사에서 애장왕 제위기를 창건할 만한 입증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었는지도 좀 질문을 하셨는데 탑산사에서 제 기억으로 7, 8세기에 해당되는 금동열의 입상이 발견 신고는 아니지만 그 탑산사 신도 보살님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불상을 보존 처리를 해서 지금은 본체하고 대자가 분리된 상태로 확인이 됐는데 그 불상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아마 최인선 교수님께서도 학술대회 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를 7세기 말이나 혹은 8세기 초까지 지금 올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 불상의 높이가 15cm 정도밖에 15cm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호지부릴 가능성도 높지만 어쨌든 지역에서 이러한 시기에 해당되는 불상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호지부릴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 시기가 올라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석탑 조성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식적인 태보의 이유를 물으셨고 과연 통일신라 말 9세기 말경에 그러한 석탑이 조성이 됐었을까 하는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청관사 석탑의 기단부에 우주와 탱주가 생략된 것은 맞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발표문에도 언급을 했지만 경상도 지역에서 그 기단부에 탱주나 우주가 생략이 돼서 그 부분에 안상을 조각한 예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탱주와 우주가 생략이 됐지만 그 빈 자리를 안상이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데 손원자 선생님께서는 안상도 그 역할을 하셨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어떤 전남 불의 농공내에도 그런 형식이 확인되고 있어서 아마도 저의 생각은 9세기 말경에 통일신라 말경에 석탑이 전국적으로 조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양식이나 형식이 혼재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석등을 질문하셨는데 석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자 선생님께서도 좀 인정을 하셨듯이 보림사 870년에 석탑과 같이 조성이 됐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석등도요. 이 석등에 비하면 뒷꽃도 생략이 됐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그 시기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석탑 발표문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석탑과 석등은 두 개가 다 모두 통일신라 혹은 고려초로 두 개가 모두 그렇게 편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이 대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석탑과 석등을 따로 구분해서 조성 시기를 살펴보기보다는 동일한 시기로 봐야 된다. 그러면 석탑이 9세기 말 통일신라 말이라고 하면 석등도 같이, 다만 이제 보림사가 870년에 절대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석탑과 석등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 제가 그 역사적인 정황을 봤을 때 흥남왕과 흥광이 제휴했던 그 시기, 그러니까 870년 이후 시기로 지금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등도 석탑과 같이 통일신라 말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성된 것으로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층 석탑은 문헌이나 어떤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봉이 있는 그런 뾰족뾰족한 안봉이 있는 그 지형의 석탑들은 비보 사상에 의해서 축조되었을 거라는 그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정한 임시의 관양이고요. 아까 김희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활동은 개성에서 합니다. 동해태후의 작은아버지가 개성에서 죽어서 묘지를 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임시가 개경에서 주로 활동을 했겠지만 어쨌든 정한 임시의 관양은 이 옥당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옥릉사지도 있고 지금 석조예배 자상도 있고요. 그래서 정한 임시 차원에서 공현태후와 그의 넷째 아들인 또 승려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승려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관양이었던 옥당리와 가까운 그 청관사에 조성했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을 제가 피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진정한 실장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게, 제가 비교 사진으로 석궁사지 사진과 그 다음에 보성의 봉천의 석탑을 예시를 했는데, 바로 초기의 석탑이기 때문에 청관사 5층 석탑과 비교를 위해서 좀 보여드린 건 아니고, 고려 전기의 석탑과의 비교를 위해서 보여드렸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게, 진정한 선생님께 궁금했던 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보 석탑 관련해서 지덕의 세처나 역처의 사원이나 탑 불상을 조성한다는 그 비보 사상으로 조성되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 월출산이라든지 그 청관산이라든지 그렇게 안봉이 많고 그런 데에 조성된 석탑은 그런 그 비보 사찰로만 해석을 해야만 하는지 조금 좀 의심이 들어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제가 역으로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뭐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관사에서는 에서 확인된 5층 석탑의 탑지로 추정되는 곳은 하부에 분청사위가 나왔잖아요. 원래 청관사 터 안에 5층 석탑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뭐 아주 먼 곳에서 가져오지는 않았을 테니 그 5층 석탑에 한해서 그러한 비보사탑일 가능성도 여지도 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창건 시기를 가장 먼저 제 답변은 거기까지고, 뭐 시간이 된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창건 시기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 지금 평기화와 황강황대의 초본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하는 어떤 학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지금 통신라 후기에 이 석탑이 만들어지고 석등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과연 그러한 접근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평기와 같은 경우는 경주 출토 평기와 편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경주 출토 평기와의 그러한 선문이 그러면 이게 지역에서는 어떤 양상을 보이면서 나타나는지 이게 단순히 뭐 통일신라 시대만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건지 고려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에 대한 발표를 같이 뭐 논증을 해주셔야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추가 답변 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다음 기회에 따로 답변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번째 발표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관사의 발굴 조사 성과와 과제에 대한 그 발표에 대한 토론을 전남대학교에 계시는 이정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그 토론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방금 세 번째 주제에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보니까 3층 석탑에 관련한 편견에 관해서 지금 두 분께서 말씀을 나누셨고, 사실은 미술자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서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전반 또는 9세기 후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고고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사실 미술사에서는 정말 문외한입니다. 석탑을 봐도 보드를 봐도 이게 몇 세기인지 전혀 가늠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이제 유적과 유물, 유구와 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발굴 성과를 보면서, 그리고 또 이 석탑에 대한 편견을 보면서 이게 과연 8세기 때, 9세기 때 석탑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그 신라 하대라고 하는 그 건물지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도면 그 자료집 보시면 139쪽입니다. 139쪽 이제 위에 있는 도면이고요. 위에 있는 도면 중에서도 이제 대웅전지라고 아까 한성욱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주불전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세시기로 중복이 되어 있고, 지금 가운데 부분 보면 니은자 선 같은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통일신라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단이고, 그 안에 적심이 조그마한 적심들이 4개가 있는데, 한성욱 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통일신라 기단과 적심의 배치 상태, 그리고 2013년도인가요? 11년도인가요? 11년도죠. 11년도에 확인된 탑지의 배치 상태가 사실은 이게 대웅전 중앙에 와 있지 않습니다. 이 고려시대 또는 조선시대 건물지와 2011년도 탑지는 거의 중앙에 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가능성이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봤더니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3층 석탑이 고려시대의 석탑이 아닐 가능성. 제가 단순하게 이제 미술사적인 측면 빼고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를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3층 석탑이 고려시대의 가능성. 이제 두 번째는 세 개의 건물지가 중복된 맨 하층의 건물지, 지금 현재 신라 하대라고 추정되고 있는 이 건물지가 신라 하대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신라 하대의 탑이 발굴조사에서 조사된 어떤 지금 현재 그 탑지로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부분들을 조금 다 저희가 염두에 보고 앞으로 연구, 조사를 해 나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민우 쌤 질문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러면 제 토론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관사의 발굴조사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된 전남대학교 박물관 이정민입니다. 제가 토론을 맡게 된 발표문은 시굴조사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조사 성과를 정리하고 청관보사 신안 중심지인 청관사의 역사성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당면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한 글입니다. 발표자께서는 그동안 전남 지역의 불교 유적과 또 유물에 대해서 오랜 기간 조사 그리고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청관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2013년도와 15년도에 배부 조사를 직접 수행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부는 내용이 주로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성과를 소개하고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토론자로서 지적할 사항도 거의 없고요. 대부분 발표자의 견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토론자로서 몇 가지 의문점을 언급함으로써 발표자의 보충 설명과 전공 연구자로서 견해를 묻는 것으로 저의 소임을 다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관사 창건 시기의 어떤 고고학적 근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관사는 동문서는 청관상기와 지제산 사적, 지제지 등의 기록을 통해 통일신라 시대 애장왕 통영화상이 청관산 북갑에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왕이 5차례의 고고학자 조사를 통해서 신라 하대부터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대웅전지에서는 신라 하대, 고려,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건물지가 중복돼 확인되었는데요. 이제 가장 아래층의 건물지가 청관사 초축시와 관련된 건물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웅전지에도 출토된 유물 중에서 파상문과 평선문이 심문의 도기, 그리고 안막색, 그리고 또 선문계, 격자문계, 필교화 등이 신라 하대 창건 시기와 관련된 유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른 자료와 발굴 성과를 보았을 때 청관사의 창건 시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봤을 때 고고학적 근거가 다소 약해서 신라 하대라고 단정짓기에는 너무 과감한 편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에 발굴되었던 대웅전지 최하층 건물지에서는 적심과 기단 주변에서 창건 시기와 관련 지을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유물들이 출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2009년도 그리고 2011년도 이 조사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신라 하대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만은 이 역시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한 신라 하대로 추정되는 유물이 대부분 고려와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건물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출토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새로운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웅전지의 가장 하층의 건물지를 신라 하대의 건물지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는 어떠한 근거로 최하층 건물지의 편견을 신라 하대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대웅전지 시기별 축조 방법의 차이점과 건물지 중복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관사에서는 3차례 발굴 조사를 통해서 한 10개 정도 건물지와 탑지 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신라 하대부터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다양한 시기의 건물지들이 발굴 조사되었는데요. 시기별로 기단이나 적심의 종류, 크기, 그 외의 축제 방법이 있어서 차이점이 있으면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도면으로 봐도 어떤 적심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 대웅전지 평면도에 세동 건물지의 중복 상황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혹시 층위상으로도 유구 선후관계나 유물의 출토 위치가 명확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건물지 발굴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은 이 건물지 발굴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발굴입니다. 특히 여러 시기로 중복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중복되는 게 이 층위가 굉장히 얕다면은 어차피 기존에 있던 건물지를 다시 부수고 기와도 재활용하고 또 기단이라든가 적심도 재활용하기 때문에 이 층위상으로 구분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발굴이 이 건물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층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고고학적 편견과 해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관사 역사성과 위상을 밝히기 위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이상년님께서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조금 이 청관사의 역사성과 위상을 밝히기 위한 어떤 세부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다소 광범위한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이 본학술대회의 취지와 가장 적합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례함을 무릅쓰고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건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민 선생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방금 성민길 선생님 보충 설명에 이미 또르다 선생님의 깊은 뜻도 있고 핵심을 잘 짚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고학적으로 과연 신라하드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제 여기 대웅전제를 세 시기로 나눈 것은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이 심초석이 분명히 층이상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려와 신라, 조선으로 나눴는데요. 신라층은 이제 추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거의 지적하시면은 명백한 자료는 없지만, 주변에 출토된 유물들,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는 정확한 이제 건물의 규모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그리고 또 탑지하고 관계 봤을 때 이게 이제 같은 고려 시대라면, 물론 뭐 이것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같은 고려 시대에 초축이 돼서 중기에 이게 다시 이제 중창이 됐다 했을 때 과연 그렇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이제 중심축이 바뀌어질 것인가, 특히 이제 주처석하고 관련돼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이면 주변에서 분명히 선조문 기하라든가 또 도기들, 신라 도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변 방경 자료를 또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막연하니 선대 유구다라는 것보다는 분명히 좀 그런 보충적인 내용들, 또 그리고 이제 연영에서도 나왔지만 신라 하대에 그래도 가장 왕성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들로 봤을 때 그때의 중창불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또는 저는 이제 오히려 이 시기에 본격적인 청관사의 사찰의 틀이 갖춰지지 않는가. 그 전에는 사찰에 있었더라도 조그만 소규모 사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만, 일단 신라 하대에 본격적으로 청관사가 운영이 되고 법등을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좀 신라 하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그 층에서는 유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이의를 제기하시면 크게 제가 반론을 제기하기 힘들고요. 하나는 또 그런 의미에서 좀 보면은 청관사가 발굴을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라남도 사지의 특징인지 모르는데 다른 지역, 충청도 지역도 신라 하대 사지에서는 중국 도자기가 굉장히 풍부하게 나옵니다. 근데 전남에서는 뭐 이제까지 여러 사지사를 발굴했는데 중국 도자기가 해머리고 중국 해머리가 거의 없어요. 이건 이제 전남의 하나의 고고학적인 수수께끼일 수도 있고, 아직 발굴이 그만큼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근데 전남에서는 광양 지역, 옥룡사라든가 만호산서 그쪽에서는 좀 나오는데, 그래서 광양이 이제 전라도가 아닐 수도 있죠. 그 당시에는 지금 전라도지만, 아니면 경상도 쪽이 훨씬 더 경도된 지역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좀 그런 신라 마을의 유물이 부재한 것도 좀 특징입니다. 이 첫 번째 발표는 하여튼 충분히 선생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더욱더 좀 이걸 객관적으로 도출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이제 고고학적인데요. 사실 가장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신라는 뭐 부분적으로 됐기 때문에 좀 뚜렷하지 않고요. 고려하고 조선의 차이인데, 어쨌든 간에 고려는 좀 더 이제 적심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데, 첫째는 성토층에서 이 고려는 좀 단단하고 좀 더 치밀하게 성토를 했는데, 조선시대는 조금 더
이 학술적인 용어로 좀 선별계, 이게 고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토하는 게요. 대지 성토.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구 외에 밖에 층에서는 이제 층위는 차이가 나는데 유물은 크게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뚜렷하게 알 수 있었던 게 그 각각의 적심이 나타나는 생활 면에서 유물들이 이제 고려시대 층은 고려 중기 유물들, 아까 이제 그걸 보셨던 주로 중기 또는 13세기대 오늘은 좀 핵심적인 유물들만 했는데 그리고 아주 후대의 유물은 또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고려 시대에도 봤을 때는 저는 이런 거 하면 그렇지만 유물 고려 청자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 국가의 흥망성쇠를 그대로 반영하거든요. 고려 청자의 변화가. 이제 고려 청자를 보면 그 당시에 가청관산을 중심으로 한 관산 지역이 정한 임시들의 그런 어떤 그 시기에 아주 고급 청자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봤을 때 그 청관사나 관산 세력의 그 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층이 자체적 변화는 있는데 그냥 층에서는 아니지만 그 각각의 적심의 생활 면에서 이렇게 시대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게 유물이 수습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뭐 제시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시대가 도래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제지에서 제시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뚜렷하게 좀 확인을 해보고 다음은 이제 청관사가 또 이제 일사가 마무리되고 또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면에서 또 다양한 그런 또 무엇보다도 우리 청관사도 중요하지만 장흥의 관산 지역 고려시대에 차지하는 그런 위상, 이 역사적 배경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또 고고학적인 내용에서 이제 중요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제지의 성과를 밝히고 이제 고려시대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려시대가 전라도의 대부분 사찰들은 한건기입니다. 신라시대의 한건기는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아까 그 화엄사라든가 보림사라든가 그렇게 그 외에 부산 성문 핵심 사찰 외에는 크게 기록상으로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런 고려시대 또 창건기 그래서 기록상으로 하면 하여튼 창건기까지 한번 우리가 이렇게 그 계획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뭐 이게 그 시상사를 봤지만 지금 우리 불교 문화재 연구소에서 하는 것까지 하면 한 15년, 한 거의 20여 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근데 뭐 매년 한 것도 아니고 몇 년, 2, 3년에 한 번씩 해서 3번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오늘 같이 주최 주관하신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소장님도 계시지만 이제 막 발굴을 한다고 모든 게 다 풀리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향후 우리 재행 교리 스님께서 좀 더 우리 신도분들도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우리나라의 어떤 해양 전남의 해양 불교 또 청간보다 신앙 그런 게 좀 더 많이 바뀌지 않을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진짜 해안에 있는 절들이 발굴된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또 특히 이제 지금은 다 대한불교 조계종이지만 천태종 또는 교종교회의 이런 중요한 사찰이 좀 안 돼서 그런 사상적인 배경 그런 것까지 같이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준비하면서 저도 그러지만 역시 명문 기하들에 대한 심층적인 좀 이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정민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 이걸 또 좀 더 심층적으로 해서 더 다음번에 선생님 만나고 더 명료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추가로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괜찮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발표를 해주신
청관사의 정비와 활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비와 활용은 보존과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 임석규 선생님은 현장에서 오랫동안 발굴 조사도 하시고 또 지도를 하셔서 아마 좋은 발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에 대해서는 국립보건박물관 전시홍보과장으로 계시는 김충배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보건박물관 김충배 과장입니다. 먼저 이제 청관사의 정력 활용에 관한 발표해 주신 임석규 선생님은 오늘 대표적인 불교문화유산 전문 연구기관에서 오래 계시면서 당연히 여러 가지 불교 유적들의 어떤 보존, 활용,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많이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또 오늘 발표한 내용만 들어봐도 당연히 근본적인 내용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반대하거나 지적할 내용은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다만 제 의견을 몇 가지 보태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불교 사원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축문화유산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 특히나 중보기, 시기별 중복이 많고 점유기간이 긴 유적일수록 과연 어느 시점을 선택해서 복원을 할 건가, 복원을 전대로 한다면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물론 발표 내용 중에 전반적인 조사가 포괄적으로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것들이 판단되어야 될 거라고 의견을 주셨지만, 현재는 일부 구조물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몇몇 원래 있던, 현재 우리 눈에 보이던 것들이 이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만, 현재 조사된 내용만을 가지고 뭔가 복원을 결심해야 된다면 과연 어느 시점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개인적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활용이라는 방식에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찰을 기반으로 한 문화 행사, 문화 축전, 또 인근에 있는 불교 문화유산들과 연계한 유적 순례의 어떤 중심 지역, 그리고 3차원 데이터 등을 구축해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등, 그리고 또 연계된 문화상품을 개발 등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또 사찰 본연의 기도 도량으로서의 기능을 좀 강화해서 보사 주처신앙이라는 점을 좀 부각해서 많은 신도들이 좀 방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문화유산으로서의 천관사를 바라볼 때 일반 대중을 전부 다 천관산에 오도록 유도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교통 편의성 같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더 극복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활용의 대상으로서의 천관사를 어떻게 꾸몄을 때에 더 많은 어떤 관람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근본적 방식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천관사가 위치한 그 천관산 자체가 지금은 명승으로 지정된 자연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천관사가 오늘의 발표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명승으로서의 자연문화유산과의 조화를 통해서 이런 요소를 오히려 자원화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로든 관람객들이 단 하루라도 천관산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네 번째로는 앞에 질문하고 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타의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교통시설, 숙박, 식당과 같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투자를 해야 가능한 상황인데, 과연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서 어떤 상업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듭니다. 그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 이것은 덧붙여서 앞으로도 아마도 천관사는 지역적으로 그 지원을 받든
또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서 건물이 이제 복원되거나 할 텐데, 장흥에는 마침 이런 그 전통 가옥들을 복원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기와를 직접 생산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재화장이 있으니 바로 이런 수제 기와들을 활용해서 하면 또 오히려 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김충배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여러 시대의 유적이 나왔을 때 어느 시기로 복원하는 게 좋겠냐라는 말씀이신데요. 어려운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 희망사항이 있고 현실이 있는데, 청간사 이렇게 보면은 그 청자가 너무 고급스러운 청자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고려시대 때 방금 한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사세가 컸을 것이고 사격도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토 양상을 보면은. 그런데 또 조선시대의 건물지들이 지금 현재 밝혀진 건물지 한 10동 정도 중에 다 조선시대죠. 고려시대가 이제 밑에 하나 주불전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조선시대도 보면은 임난 이전부터 조선 후기까지 꾸준히 사격을 지켜왔고, 이 청간사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그 지제지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좀 복원의 기준으로 갖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인각사를 말씀드렸었는데, 인각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스님 유적을 찾으려고 들어갔는데, 그 처음에 발굴하셨던 팀에서 조선시대 유적이 너무 잘 남아 있어서 이거를 제끼고 내려가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고, 당시의 문화재위원들도 김동현 선생님 비롯해서 조유전 선생님 여러 원로들이셨는데, 그분들이 다 여기까지 하자라고 그래서 안 내려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들어가서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고려시대의 유구가 자꾸 나와줘서 이제 방향을 틀었죠. 그래서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러시길래, 없으면은 이런 스님 계실 때는 요 정도 규모로 계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기고 들어갔더니 엄청난 유적과 유물들이 쏟아져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한산 밑에 땅은 모른다고 하니 파봐야 알겠지만, 항상 그 현실적인 것들을 또 무시할 수 없어서, 특히 청간사처럼 이렇게 사찰이 유지되고 있는 유적을 조사할 때는 또 사중의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스님들은 어떤 식으로 세워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나오는 양상으로는 일단은 조선시대 정기, 지금 그 주불전지를 복원했었던 그 레벨에서 일단 한번 전반적인 모습을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많아서 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두 번째는 지정학적 위치가 불리하다. 딴 거 다 좋아도. 그래서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불리한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청간산이 엄청나게 유명한 산 아닙니까? 1100대 명산에도 들어갈 것 같고, 등반대회 하러도 많이 가신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저도 산을 좋아해서 산에 자주 가는데 청간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억새 좋다고,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기가 막힌 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청간산에 오는 사람들이 청간사에 들리게 하는 거를 좀 고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자체가 좀 나서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승이기 때문에 뭐 문화재청이나 또는 그 관리하는 공단들하고 그분들이 또 탐방 루트를 개설하는 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어쨌든 청관사만이 아니라 산을 같이 가는, 그러니까 관악산에 오는 사람들이 뭐 몇십만 명이 되는데 주말마다 몇만 명 이상 오는 산인데 그 사람들이 관악산이라는 절터를 다 거쳐서 가거든요. 왜냐면은 그 산에서 제일 양지 바른 곳은 절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다 도시락 까먹고 앉아서 숨어서 막걸리도 마시고 가는 데가 그 관악사지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최근에는 사실은 발굴해가지고 복원을 했죠. 사지가 너무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그런 산 안에 있는 우리 불교 유족들을 홍보하는 식으로 분리한 거를 좀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환경과의 조우라는 말씀이 딱 와닿아서 밑줄을 쳐놨는데 되게 좋은 생각 같습니다. 기도도량으로서 가치도 높이고 뭐 이런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종단의 손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좋아하시는 게 템플스테이 숙박권입니다. 템플스테이 숙박권 드리면은 정말 고맙단 말 안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고 꼭 피드백이 옵니다. 어느 절에 갔다 왔다고, 너무 좋았다고,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도 사찰에서 옛날에 조사 가면은 스님들이 절에서 자고 가 그러면 전 절대로 절에서 안 잔다고 도망가고 밑에 여관 가서 잤는데 요새는 절에서 잡니다. 절에서 자면은 제일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힐링할 수 있는 거를 제공하는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꼭 자지 않더라도 사실은 뭐 요새 명상, 호흡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이 산속에서 절터들, 암자터들의 방송국을 몇 개 갖다 놓더라도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좀 소문이 나면 그러면은 이제 뭐 거기서 혼자 기도도 할 수 있고 자기 성찰할 수 있는 명상을 하는 그런 캠페인들을 하면 자연과 이 천혜의 청관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경영학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런 거에 되게 어둡습니다. 갖고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뭐 되게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선생님이 더 아이디어가 많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좀 가르쳐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는 재화장인데 이건 뭐 동감하죠. 당연히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복원 불사를 좀 문화재청에서도 허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불사뿐만이 아니라 문화재의 뭐 황룡사 목탑도 그렇고 저희가 발굴하고 있는 황룡사 목탑, 황룡사지 밑에 있는 미탄사지라는 절터도 그렇고 이런 고대 건물들에 대한 복원 사업들을 자꾸 국가에서 일으켜줘야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장인들이 먹고 살 수 있고 그거를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후손들도 아니면 제자들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금 크게 걱정 중에 뭐 하는 게 우리 경복궁 복원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뭐 복원해야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불교유적 하나 또 큰 거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야지 인력들이 장인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이 기화장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벌써 토론을 시작한 지가 1시간 반이 어느덧 지났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그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청석에서 끝까지 지켜봐 주셨는데요. 혹시 방청객에 계신 분들 중에 꼭 질문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 소속과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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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질문해 주시죠.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정근 선생님께 좀 여쭙고자 합니다. 신라 때 유물은 나왔는데 한국하고는 연관이 안 된다. 굉장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우리 일반 사람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물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물이 또 섞일 수도 있고요. 다른 데하고 저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물들이 섞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와도 과거에는 굉장히 비싼 어떤 재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과거에 있었던 기와를 다시 그 다음 뭐 중창할 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유물로 보기에는 사실 정확한 시기를 따지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청관사 이 사역 내에서 지금 통일신라 시대 즉 신라 하대라고 추정되는 유물들이 발굴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아마도 신라 하대에 해당하는 건물지는 분명히 그 사역 내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대웅전지라고 하는 이 건물지 거기 세 개의 건물지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맨 하층에 있는 건물지가 통일신라 시대 건물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마도 통일신라 시대 건물지가 사역 안에는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 청관사에 대한 역사와 그리고 위상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 예. 동방사 박물관의 김태형입니다.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저기 책 표지에도 보면 맨 위에 그 아까 나한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출토지가 보니까는 그 명부전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 크기도 아까 저기 한동욱 그 이사장님한테 잠깐 들었는데 그 정도 크기면은 이거 나한상이 아니라 지장보살상의 그 머리 부분이 거의 확실하고 또 그리고 이 상호로 봤을 때는 가장 비슷하게 제가 떠오르는 게 어디냐면 석굴암 그 가무실에 보면 지장보살상 그것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물론 지장보살상 도상 자체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은 지금까지 봐온 지장보살상 특히 소조상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자료지 그 139쪽에 보면 도면 보면은 그 지금 극락전지 앞에 이제 탑지가 2개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탑지 같은 경우는 꼭 법당 정면에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은 조금 버렸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탑 같은 경우는 꼭 법당 정면에 하나 혹은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과 좀 떨어져서 하나 내지는 2개가 이렇게 설립되는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영종 부석사 같은 경우도 무량수전 그 동쪽 편에 있고 또 원래 그 금당지로 추정되는 보물 220호 출토지도 그 불상이 있던 건물에서 약간 서쪽으로 삐껴나서 그렇게 탑이 있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대구 동화사 같은 경우도 그 꼭 지금 어디야 그 금당암 그 앞에 정면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삐껴서 이렇게 있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불탑이라고 보기보다는 공덕탑 그런 개념으로 그 3층 석탑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5층 석탑이 그와 그 동일한 선상에서 또 이렇게 그 건립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이 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한성욱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탑지에 관한 문제하고 그다음 앞에 그
지금 아까 나한 상으로 소개시켜 주셨던 상에 대한 의견인데요. 한번 뭐 한성호 이사장님 말씀. 그 나은 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검토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명부전이라면 이제 그 지장보살이 그 주전불 내지는 이제 협시불로도 핵심인데 좀 상호가 좀 작은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한데 어떻든 간에 위치가 명부전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그 다음 연구자들을 위해서 좀 기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자문회의라든가 그런 데서는 또 나은 상으로 많이 말씀하셨고 근데까지 소개했을 때 다 누구 한 사람이 이 제기하신 분이 없었는데 하여튼 그 명부전이라는 위치가 있으니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방금 탑지 5층 석탑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석조문화재를 하신 성문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곤란한 질문인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강진 월남사도 발굴을 했는데 탑지가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존하고 있는 탑과는 다른 형식의 탑의 옥괴석이 지금 다른 데에 지금 경내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형식의 탑이 옥괴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의 증언도 쌍탑이 있었다는 그 증언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러면 과연 그 지금 현존하고 있는 석탑과 그 다음에 형식이 다른 그 석탑은 신라계 석탑인 옥괴석인데요. 과연 그게 공존하고 있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향후 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3층 석탑이 먼저 건립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다른 시기에 이제 그 5층 석탑이 건립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그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오가와 게이키치 1934년 일전강점기 사진에도 지금 동서 방향으로 5층 석탑과 3층 석탑과 5층 석탑이 나란히 지금 위치해 있는데 제가 그 발표 PPT에서는 잠깐 넘어갔는데요. 그 발굴 결과도 탑지가 지금 동서 방향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발굴 결과에 따르게 아마 그 일제시대에 있었던 탑의 위치가 그거하고 정확한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사진상으로는 유사하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가능성은 뭐 가능성 높지만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 나한상이라고 했던 그 상의 재질이 불석재인가요? 재질은 소조입니까? 예.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아, 예. 이 그 창건 시기가 너무 늦은 데 대해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그 의심을 하셨는데 그 합리적인 의심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을 통해서 그 한성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증거를 모아가야겠고요. 그 의심이 가는 거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대단한 이게 명성이고 산인데 그 통일신라 하대에 창건됐다는 게 좀 의심이 가고요. 그 이전에 백제시대도 대단한 불교국가였고 그러는데 백제시대의 어떤 그 유적이나 그 불교 유적이나 이런 게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3층 석탑이 지금 옮겨져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다가 다시 원위치로 그 발굴하고 나서 옮긴 걸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옮겨지게 됐는지 보고 싶습니다. 예, 그 청관산에 혹시 김희태 선생님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청관산 내에 또 그 연대가 더 올라가는 유적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지 백제시대 유적까지 아직은 그 일부나 인물이 구체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 아까 수령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 거기서도 백제 와당이나 이제 조사를 하면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가 조금 진행됩니다. 사실 정관산 쪽은 이쪽 그 청관사에 지금 2차례 시골 배분 조사하고 탑산사 쪽에 건물을 지으려고 여러 시골 하는 그거 외에는 사실은 조사를 거의 안 한 상태거든요. 배분이나 시골 조사가 해서는. 그래서 가능성을 두고 보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석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발굴들이 여러 사지들이 진행되면서 그 탑들을 옮긴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그 하남의 동사지라고 거기도 지금 탑지가 나왔는데 탑이 옮겨졌고요. 그리고 그 지금 산청의 그 덕산사지 최근에 이제 조사를 했더니 역시 탑이 원래 위치에서 옮겨졌고요. 탑이 옮겨지는 위치는 워낙 그 허다하기 때문에 탑이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이렇게 의미 부여, 아마 시대에 따른 아마 그 사찰의 환경에 따라서 아마 옮겨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탑이 있는 위치도 원래 위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항상 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탑지 이제 그 이전에는 잘 모르겠고요. 그 우리가 지금 현재 대웅전지 대웅전 탑 옮긴 데는 그 이제 거의 70년대 80년대까지 거기서 농경 별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한쪽으로 옮겨놨다가 또 이제 그리 옮겼는데요. 이제 특별한 이제 근래 지금 현재 우리가 대웅전 앞에 옮기기 직전의 사연은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이 경작을 위해서 옮겼다가 이번에 이제 대웅전을 복원하면서 탑지도 나오고 그래서 옮겼고요. 아까 제가 제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는데 전라남도에서 현재 이제 백제 사찰이라고 정확하니 고고학적 자료로서 확인된 강진 월남사지에는 없습니다. 이제 영암 도갑사라든가 몇몇 사찰들에서 백제 기하, 근데 그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백제 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전남이 이제 백제 시대에 과연 백제였는가 그것도 이제 상당히 설왕설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고 그거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통일신라 우리가 이제 백제 지역인지 마한 지역인지 뭐냐 통일신라는 아니니까 그냥 신라 하대 그렇게 이야기가 중대라든가 한데 역시 그 신라도 우리가 신라로 병합된 지가 오래됐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라에서 딱 정확하니 신라 하대 빼고 이제 그 중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록상 또 그런 유적 유물상으로 딱 증명되는 하엄사 빼고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 설합니다. 대부분은 하대에 등장을 하죠. 우리 청관서도 그렇고 보림사도 그렇고 부산선 쌍봉사 다 하대에 이제 새로운 불교. 어떻게 보면 그 신라 때는 왕도 신라의 그 월성 주변, 경주 주변에서만 불교 굉장히 있지. 특히 이제 그 충청도 같은 경우는 백제 이제 수도 이제 고을터에서 근데 우리 전라남도 특히 전라남도의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신라 때 불교의 사세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있었다고 해도 별로 이렇게 기록도 영시할 정도로 크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백제 때도 동부지역, 순천, 여수, 광양, 신라 접경, 가야 접경 지역에서만 막 백제기가 우르르 쏟아지고 최근에 이제 이제 아까 수령면의 취소에 거기 이제 조선시대지만 하여튼 장읍성에서 백제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확실하니 백제성이라 근데 최근에 이제 강진읍성, 지금 현재 읍성에서도 백제기가 좀 출토되는데 장만큼 왔는데 이제 최근에 전남의 좀 내륙에서도 백제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전남이 그래서 역시 조금 옛날부터 조금 새로운 문화 또 다른 데하고 좀 이질적인 문화들이 그런 것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까지 조사가 덜 됐는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의 전남 고고학의 가제라고 할까요? 고군식의 가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지정 발표와 지정 토론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굉장히 귀한 분을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청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총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정병삼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이번 학술대회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에 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예, 정병삼입니다. 4년 전에 숙명여대를 퇴임하고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꼭 여기 와서 좀 같이 얘기를 하자 해서 왔는데 정말 저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학술대를 시작에 앞서서 8시쯤에 청관사에 들었습니다. 청관산 위로 햇살이 들어오는데 마침 저를 반기듯이 매화도 피어서 아주 정말 향기로운 도량을 보면서 그 청관산의 서기가 대웅절을 비롯해서 지금 도량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기분을 만끽하고 아침에 이 학술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근래 불사 여기 스님들도 계시지만은 정말 잘하는 예를 찾기가 힘든데 제가 얼핏 본 느낌으로는 이번에 복원한 이 천관사 대웅전은 건물도 그렇고 안에 모신 불상도 원만하고 특히 그 벽화들도 수준급으로 그려서 아주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세종 광제사의 불사에 참여하면서 대웅전을 모시고 그 안에 불상을 보관하면서 30-40차례 논의를 하고 현장에 가서 몇 사람이서 여러 논의를 거쳐가지고 진작하건대 지금 시대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을 만들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현대에서도 뜻이 있고 지혜를 모으고 그리고 원력이 합쳐지면은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불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10시부터 쭉 들었는데 발표는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오늘 토론을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천관사는 시골교사 발굴자 집주사를 포함해서 모두 5차례나 상당히 체계적인 발굴을 한 그런 도량임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특히 아주 초창기라고 지금 짐작을 하고 있는 신라 때의 유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전면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은 이제 천관사가 오늘의 이런 학술대를 계기로 해서 다시금 말 그대로 거듭나면서 새롭게 다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평이라기보다는 쭉 들었던 사람으로서 그 느낌을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발표 내용이 저는 이제 불교 역사를 주로 공부했습니다. 불교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앞쪽은 이제 그런 역사적인 그 변천 그리고 개창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진 발표였습니다. 김인태 선생님의 이 글을 보고서 천관사는 우리나라에서 말 그대로 보기 드물게 굉장히 많은 그런 전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찾아내신 게 161개인데 이런 정도의 분량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절 중에 손꼽히는 그런 절일 겁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천관사가 특히 조선시대 자료가 많습니다만은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의 특히 이 당시를 대표하는 문인 묵객들의 주요한 그런 탐방의 소지가 되었고 그만큼 위상이 높았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게 이제 19종의 책을 간행을 했는데 1560년대부터 딱 100년 사이에 엄청난 양의 불서를 간행했습니다. 요즘에 한국 불교의 역사는 조선시대 불교의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조선시대는 유축당했고 심지어는 조선시대 불상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 자체가 탄압받는 상이라고 그런 농담을 해봤는데 실제로 찾아봤더니 그렇지가 않았고 특히 불교 신앙으로서 이 불교는 조선 내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불교사에서 조선시대 불교사는 거의 그 불치빈셈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이 불서 가능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듯이 임진왜란과 우리는 불교계가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많은 건물이 거의 다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건 대부분 임난 후의 건물이 많은데 불교 전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임난 전의 시기가 전 조선 500년 시기 중에서 가장 불서 가능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불교가 조선시대 내내 왜 서적을 가능합니까? 필요에 의해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목록을 보면은 경전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친숙해야 될 부문중경, 천지파량, 신주경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 이상이 그 시기에 스님들이 공부하던 나중에 이력으로 확립되는 사집, 사교, 대교 이런 데 해당하는 그런 경전들입니다. 이 많은 주요 일종의 교과서들이 청관사에서 지속적으로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소홀했던 청관사가 그런 불교계의 지성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왔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제월당 두사집하고 청관사의 사적인 지지산 사적인데 제월당은 바로 여기 계셨다고 발표해 주셨죠. 제월경은 스님의 문집을 그러니까 여기 청관사에 주석했던 분의 문집을 가능해서 청관사가 전반적으로 불교계에 필요한 서적도 가능하면서 또 청관사 자체의 역사를 빛내주신 분들에게도 소홀하지 않았던 그런 면을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자료과의 전적의 가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론해 주신 분에 하면은 역시 청관사의 역사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명 선생님이 발표해 주셨듯이 이 천관사는 천관보살신앙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천관보살은 처음 시작은 화엄경에 나오는 동남방에 지제산이 있고 거기에 천관보살이 상주하시면서 일천 권속과 함께 머물러 계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보다 약간 먼저 7세기 중반쯤에 그 유명한 의상대사의 낙산 도량이 개설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은 화엄경에 우리나라의 이 화엄경에 산에 있는 관세음 보살이 머물고 있다고 하는 이 보탈낙가산을 우리 땅에 그대로 재현한 이게 바로 낙산 도량 신앙이고 청관사의 지금 역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대략 100여 년 이상 전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언급되었던 오대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경전에 나오는 불보살님이 바로 우리 땅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진신상주신앙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지금 토론 중에서 왜 굳이 이곳을 청관보살 도론이라고 정했느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밝혀야 될 내용이 되겠죠. 아직 그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신라 시대에 신라 후반 시대에는 이곳에 불보살이 직접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신앙을 이끌어온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원표, 통영화상 이런 부분들과 연관된 이 천관사의 개창 시기는 그런 신앙과 함께 견주어서 얘기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발표를 통해서 천관사가 유래 깊은 그런 사찰이면서 아주 의미 있는 신앙으로 시작됐다는 발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 송 선생님의 심정 아주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 논문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는데
누가 토론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지적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듯이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성장을 하고 우리의 힘을 또 다지는 게 되겠죠. 사실 성중일 선생님의 발표 내용에는 새로운 주장이 많고 경청에 대한 주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기록과 유물을 통해서 예전의 사실을 해석할 때 진정환 선생님처럼 아주 엄격하게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필요하고 또 상당히 탄력적으로 조금은 우리의 상상을 좀 넓혀서 생각해보는 것도 때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석조문의 조성 시기를 우리가 딱 한 시기로 못 박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져 지금. 과연 이 3층 탑이나 5층 탑이 어느 시기냐에 따라서 지금 천관사의 초기 유구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지만 우리들 조금 더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석재 이사장님의 발표는 워낙 지금 천관사의 애정을 가지고 쭉 발굴을 해오셨고 해서 전체를 종합하는 가만히 들으면서도 마치 저도 계속 천관사 발굴에 참여했던 듯한 그런 느낌으로 들었습니다. 저도 질문을 들었습니다만은 이정민 선생님의 질문은 그런 한성욱 이사장님의 해석에 앞으로 새로운 그런 과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관사가 바른 위상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논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발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성과와 과제를 말씀하시면서 과연 이런 그 유구라든가 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정민 선생님이 제시한 대로 정말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천관사의 전모를 알 수 있는 그런 발굴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굉장히 뜻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임석규 선생님의 과제가 오늘날 우리가 모두 고민해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임 선생님께서는 워낙 많은 경험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충배 선생님은 아주 전공을 지으셔서 가장 어려운 아픈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임 선생님의 답변이 아니고 이 발표 토론자 우리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의 천관사의 방향을 정하는데 모두 지혜를 모아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천관산이 명산인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 예전의 천관사의 모습을 어떻게 거기에 연결을 시키느냐 굉장히 어려운 점이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 여러 한 분들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또 시사점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찰 발굴의 한 중요한 건 표준점이 되기도 하고 맨 처음에 소개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놀랐습니다. 나중문화연구소와 함께 연합을 해서 발굴도 하고 앞으로의 활용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고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 마음과 힘을 보태서 앞으로 천관사가 조금 더 체계적인 발굴을 통해서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더 다가가서 활용될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모으는데 오늘 이 학술대회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많은 느낌이 들면서 저도 마음이 무겁지만 그렇지만 저도 한 걸음만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반가운 마음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학술대회에 대한 아주 좋은 강평과 그 다음에 또 앞으로의 과제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이 학술대회를 주관해 주시고 끝까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경청해 주신 주지 스님 모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청해 듣는 자리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토론 뭐 잘 들었습니다. 당에서 잘 주지로서 토론과 이거를 좀 종합해가지고 더 좋은 청관사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짧게 앞으로의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아침 10시부터 이렇게 늦은 시간, 이제 6시가 다 돼가는데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경청해 주신 많은 청중,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발표를 해주신 발제자 선생님과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토론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 주관해 주신 주지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모든 학술대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